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1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삼보사찰의 마지막 승보사찰 송광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송광사라고 하는 절은 순천에 있는 중요한 본사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절은 원래의 이름이 이제 송광사가 아니라 길상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곳에 보조국사 진울이 머무시게 되면서부터 절 이름이 처음에는 정해사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송광사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은 고려의 후반기에 활약했던 명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죠. 이분은 여러 가지의 면에서 한국 불교를 빛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당시에 이제 그 모든 스님들이 했던 것처럼 젊었을 때 승과에 응시를 했는데, 선과에 응시한 것으로 봐서는 이분이 아무래도 선종계통에 속해 있던 스님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승과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합격증을 받으면은 뭐 이제 그 선종사찰에 가서 그곳에 주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윤화나 입성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당신이 승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길을 따라갈 텐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라고 당신의 심정을 토로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선종과 교종이 너무 격렬하게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있다. 선종이건 교종이건 그걸 가릴 게 뭐 있느냐. 모두 다 부처님의 일불제자인데, 우리가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는 불교가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신도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잡느냐? 이거는 선종의 교리와 교종의 교리가 다른 이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승가가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서 어떤 형태로건 간에 승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많은 부를 얻어서, 부를 얻을 때에는 늘 핑계대는 게 있어요. 불사한다고. 이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사복을 채우고, 고려사에 보면은 뭐 100% 다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려 때의 스님들의 횡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른바 고려 의종 때부터 시작되었던 빗발 같은 유생들의 상소문이에요. 이 상소문에 보면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당시 불교의 폐해들, 당시 불교의 부조리, 당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려가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아야 된다. 승려가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승려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청정행을 닦아나가는 일이 승려의 본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결사운동을 주창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했던 승려의 본분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하려는 모임을 신행 결사로서 내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과 뜻을 같이 한 분이 두 분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은 당시에 그 도반들 둘하고 셋이서 이 결사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왜 오늘에 이르러서 이 결사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회를 밝힌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천하만방에 뜻 있는 분들한테 당신의 이 뜻과 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디에 처음에 이제 둥지를 텄었느냐 하면은 팔공산에 있는 거조사라고 하는 절에서 터를 닦았습니다. 이 거조사라고 하는 절은 지금은 영천 은혜사의 암자로서 거조암으로 불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들은 독자적인 불교 수행의 길을 겪었는데 당시 이분들이 닦았던 정의 결사는 참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우선 스님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 반에는 예불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 예불을 모시고 예불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좌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공양하시기 전까지는 열심히 좌선에 정진을 하고 매진을 하고 아침 공양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세 분이 농장기를 들고 산속에 올라가서 그때 뭐 이분들이 머물었던 곳에 논을 어떻게 경영할 만한 그런 이제 그 환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전을 일군 거죠. 그 화전에서 그곳에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곳에 감자, 고구마, 양파 해서 여러 가지의 밭작물들을 심어서 이런 것들을 가꾸는 일을 해질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농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녁 공양을 하고 저녁 예불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경을 읽었어요. 세 분이 같이 모여 앉아서 그때 이분이 주로 읽었던 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 이런 선계통의 경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모임을 1년 360날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옛날에 무슨 라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어서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구름처럼 모여서 스님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이 뜻이 워낙 갸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들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스님들에게 폐해 안 끼치고 자급자족하면서 열심히 불도를 닦는 그런 참불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속을 막론하고 입방을 원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가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고 하는 절을 발견하고 그곳에 동지를 특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제 이 법당들을 세우고 요사체를 세우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에 대한 개혁운동이고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신불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을 통해서 이분은 또 많은 저술을 남겼죠.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진심직설, 수심결 이런 글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분이 남겼던 원돈성불론 같은 책도 굉장히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불교 공부하다가 보면 한국 불교의 고승 가운데 원효대사 다음으로 많은 저술을 남긴 분은 바로 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학생이었고 또 그만큼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모든 한국의 위대한 스님들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일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종의 승려이면서 선종이기 때문에 교종을 멸시하고 교종을 잘못되었다고 박해하기보다는 선교는 다 똑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말씀이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말씀 아니냐. 이 세상에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 말이 어디 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즉 선과 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면 불도를 완성시킬 수 없다. 이런 아주 공평하고 아주 이제 종합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분이 남긴 주옥 같은 저술들은 정말로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저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뒤를 이은 분 가운데에서 2대 국사로 꼽히는 분이 바로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 연대를 찾아보니까 1178년에서 1234년이네요. 1234년까지 계셨는데 이 진각국사 해심이 역시 스승이었던 이제 이 보조국사 진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는데 선문 강요, 선문 염송, 또 당신의 이제 그 시문집에 해당하는 무의자집 뭐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참 중요한 그런 저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각국사 해심의 저술 가운데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분은 언젠가 평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법문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모든 존재들이 일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산을 허물어서 못을 메우는 것 이게 평등이 아니다. 학의 다리를 잘라서 그 긴 다리를 갖다가 병아리의 다리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평등이라는 건 뭐냐? 평등이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키 큰 놈은 키 큰 대로, 키 작은 건 키 작은 대로,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흰 꽃은 흰 꽃대로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채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평등이다.
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과 저것이 뚝뚝 잘라가지고 다 모든 것이 한결같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가 빠져있는 가장 결정적인 오류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인간들을 집단 농장 생활을 통해서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이냐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익히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이 진각 해심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분에 관련되는 여러 저술들을 모아서 진각국사 문집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송광사의 법당 구조와 또 이 법당들이 간직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송광사가 보존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송광사는 역시 16국사를 모시는 그런 절이다가 보니까 송광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국사전입니다. 이 국사전이라고 하는 법당 자체가 국보 5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속에 16분 국사의 영정들을 다 모셔놓은 것이 국사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대웅전이나 또는 무슨 뭐 중요한 관음전과 같은 그런 것보다는 약사전 같은 법당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송광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우선 송광사에서 첫 손가락을 꼽을 만한 중요한 문화재로서는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국보 3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변상도라고 하는 거 이 말 그대로 변상, 이것이 하나의 불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서론들, 서술된 부분들을 그림으로 바꾸어서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변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팔상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부처님의 일생을 8상으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람강생부터 시작해요. 부처님의 생모셨던 마하마야 왕비께서 도솔천에서부터 하강하시는 장면부터 해서 이제 룸비니 꽃동산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시는 장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수행해서 고행하는 장면, 그 다음에 보드가야에서 대각을 얻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여러 곳을 순방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교화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쿠시라가라에서 열반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8가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법당 에코가 팔상전이라고 붙여 있거나, 또는 법상의 에코가 대웅전인 경우에도 탱화를 다른 것보다도 팔상도 탱화를 모셔놓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변상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불교 회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좀 더 미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미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불교적인 신심을 고무시키는 그런
위대한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송광사가 보존하고 있는 화엄변상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송광사에는 이 나무 목각으로 간직한 조각상이 두 개나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목조 삼존 불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조 관음보살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조 삼존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아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던 흔적이 있는 것이, 불감이 이렇게 접으면 접혀서 아주 한 손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있고, 표면은 삼존이 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제 협시보살님을 하고 가운데에 주전부를 안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 목조 삼존 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조 관음보살은 뭐 다 아시는 이제 정병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송광사의 보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송광사의 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송광사의 뒷산도 지금은 조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계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냐하면은 보조국사 진울이 선종 아닙니까? 선종 중에서도 육조해능을 가장 존경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육조해능이 머물러 계시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었으니까 그 산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송광사의 뒷산 이름을 조계산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산 이름이 조계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조계산의 자락자락마다 아름다운 그런 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송광사의 암자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이람 아닐까 싶어요. 법정스님 때문에 그렇죠. 법정스님이 오래 머물러 계셨던 데고, 또 실제로 그 암자 자체도 참 아름다운 곳이기는 한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참 현대 한국 불교에 있어서 두 분의 위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성철 스님, 법종 스님 두 분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점잖은 말로 위인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스타예요. 두 분은 스타였어요. 불교를 대표할 만한 스타였는데 두 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성철 스님의 경우에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하시고, 또 수행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장좌불화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늘 채식을 하시고 또는 밤에 주무시는 잠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장좌불화니까 앉은 자리에서 좌산하시면서 눕지 않으신다, 뭐 이런 수행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온 국민의 사모와 존경을 모았던 분이고, 또 이분은 초파일 될 때마다 무슨 법문이 보통의 의리로는 이해할 길이 없는 법어를 내놔요. 뭐 어떤 때는 초파일 법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무슨 말씀 이렇게 하나. 그러나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화두가 돼요. 또 어떤 때는 보면 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어떻게 무리로 가느냐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오묘한 법어를 남기셔서 그거로 더욱더 유명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의 경우는 어떠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법정 스님은 뭐 그렇게 학술적인 입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현대인의 불교화로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고 제일 가마력이 높았던 분이 바로 법정큰 스님입니다. 참 이런 정말로 그 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무소유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필집이 있습니다만은 하필 무소유뿐만이 아니라 뭐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이분은 샘터라는 잡지에 글 쓰시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니면 안 쓰시니까 그럴 정도로 당신 스스로가 그런 스타로서의 기질을 관리도 참 잘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과 참 그 깊은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분이 불교 성전을 만들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에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전국신도회 회장을 했던 이한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한상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 불심이 장했고 불교계를 위해서 많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법정 스님을 친견하고 법정 스님의 원을 듣고 정말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님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사무실에 좀 칩거를 하시면서 자료도 모으시고 사람도 모으시고 공부를 해보시죠. 그래서 그때 법정 스님 사무실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한상 회장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풍전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극장에서 조금 북쪽으로 내려가면 세운상가 있는 바로 이제 거기에 못 미쳐서 있었던 큰 그 빌딩이었는데, 그곳에서 방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기초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분의 이제 그 도움 요청에 첫 번째 응락했던 분이 동국대학에 계시던 서경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때 이제 저는 법정 스님을 돕기 위해서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교 정도 되죠 뭐. 그래서 법정 스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대학원생이었고 뭐 아직까지 이 변변한 교수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도와가지고 주로 했던 일은 원고지를 정리하고 또 그것을 출판사에 넘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교정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법정 스님이 원고지에 쓰시는 글씨 자체가 참 악필이에요. 막 이렇게 흩날려 쓰시는 데다가 뭘 잘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인데, 법정 스님의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그 당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법정 스님이 웃으시면서 이거는 좀 자네가 맡아서 해야 되겠네. 내가 악필인 걸 어떡하나. 이렇게 농담을 하시면서 제가 그 일을 담당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도 참 이분이 지금 삼청동에 있는 길상사를 창건하셨을 때에도 그 원래 삼청각이라고 하는 그 요정 아니었습니까? 참 사람의 그 마음이 이렇게 갸륵해요. 그렇게 이 요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모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 그걸 법정 스님에게 귀의하고 절로 삼아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것을 공찰로 삼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개인의 사찰로, 엄청난 재산인데 그렇게 할 만한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어른이 공찰로서 길상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생존해 계실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셔서 법문도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어른이 불이람에서도 하도 그 신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행적을 숨기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폐가가 된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추가하면서 만년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절친한 사이인데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나중에 한참 후입니다. 이 법정 스님이 노장이 되시고, 저도 뭐 중견 교수가 되어서 한참 바쁠 때였는데, 어느 분이 꼭 법정 스님의 글을 좀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이분을 수배를 해보니까 수배가 안 돼요. 강원도 어디 계시는데 이게 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이 양반이 언제 오실 때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뭐 언제, 어느 절에서 이 양반이 법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법회 이 사람이 펑크를 낼 수 없으니까 오시겠지 싶어서 이제 거기 그거 청탁하려고 갔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분이 뭐 이제 조그만한 법문 끝나고 난 다음에 승용차를 이렇게 타고 떠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승용차까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보살들이 진을 치고 수겹을 띄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듯이 해가지고 차 떠나기 전에 차를 돌려서, 선생님, 나요. 그랬더니, 저 교수님이야! 뭐, 그러고, 창을 보고 말하길래, 제가 거기다가 몇 자, 급히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니까, 선생님, 나한테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러고 그 종이를 집어던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인데,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그렇게 한번 만나기도 힘드니까, 저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법정 스님만큼 유명해지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농담입니다만은 이런 일화가 생각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 바로 송광사를 터전으로 해서 활약했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삼보사찰의 마지막 승보사찰 송광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